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크게 패했습니다. 완패한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에 대해 현재 여권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선 패인과 향후 과제 등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이 강서구 구청장 보선, 네.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선거 결과는 예상밖에 참패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5%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다 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내부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랬었죠. 기사에도 나왔고 15%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기원한다. 또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돌렸는데 최소한 10% 넘는 그러니까 이 투표일 한 일주일 전부터는 10% 넘는 것으로 감지가 됐고 네.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그 퍼센트가 점점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15%를 상회할 거다라고 이미 한 이틀 전부터는 내부 분위기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면 예측이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17.15%포인트 정도로 나왔고요. 민주당 내부의 그런 흐름이 지금 이미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56.5% 대 39.37%. 지난번에 사실 김태우 구청장이 아주 근소한 차이를 이겼거든요. 2.6%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뭐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에 불리한 선거는 맞아요. 불리한 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강서, 갑, 을, 병인데 이곳이 모두 다 민주당 의원들로 휩쓸었어요. 워낙에 여기가 민주당 쪽이 강세인 지역이었고 또 더군다나 뭐 호남 출향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있고 또 구청장만 하더라도 제가 쭉 들여다보면 거의 한두 번을 빼놓고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민주당 쪽에서 다 가져갔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다가 12년 만에 지금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이 된 거예요. 예. 다시 1년 만에 그렇군요. 빼앗기는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2%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거의 그 정도입니다. 이겼습니다. 네네, 윤석열 그렇습니다. 후보를. 그만큼 야세가 강한 지역인데 그래도 이 국민의힘이 총력전을 펴면서 한 자릿수 이내로 설사 지더라도 그렇게 질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내년 총선에서도 수도권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뭐 기대 섞인 예측이랄까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젖잘싸. 아,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졌다라고 한다면 여기 원래 불리한 지역이고 또 우리가 기책사유가 있는 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정도의 어떤 차이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비토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이번에 졌지만 잘 싸운 게 아니라 거꾸로 진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선 결과를 봤을 때 강서 갑은 이재명이 이겼고 강서 병도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근데 강서 을 이 지역구가 옛날에 김성태 의원이 삼선한 지역구거든요. 이 강서 전체에서 그래도 보수 서양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진성준이 의원인데 이 강서을에서 윤석열 후보가 단지 근소하게 이긴 지역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까봤더니 강서병도 졌더라. 강서을? 아니요. 강서을. 죄송합니다. 강서을. 강서병은 워낙에 지금 이게 새로운 지구, 마곡지구라 워낙 지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 강서을도 대통령 때는 윤석열 후보는 이겼는데 강서을마저도 내줬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것을 좀 한두 가지 이렇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저는 이재명 영장 기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야권을 그냥 총 결집을 하는 현상을 빚었고 여권에서는
상당히 실망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년 뭐 7개월인가 수사해갖고 그렇죠. 그거 하나 못 잡아 넣느냐 하면서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친 건가요? 어떻게 지금 분석을 좀 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가 연달아서 지금 불리한 그런 그 뉴스들이 사건들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영장 기각.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닌데 문제는 저 교수님과 이 코너를 하면서 늘 말씀을 같이 하신 게 피로감이 너무 쌓여있다. 쌓여있었죠. 언제 그거 하나 못 잡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재명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영장 심사가 왜 필요했냐면 좀 마침점을 찍고 그 이슈 좀 안 돌아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어떤 경제 이슈라든지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될 어떤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한번 들여다보자.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좀 보자. 이래야 되는데 또다시 뭐 그게 무죄다 아니다 뭐 책임져라 이렇게 되니까 실망을 한 그런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테고 두 번째는 대법원장 부결입니다. 이건 역시 거꾸로 그러니까 아이고 대법원장도 부결시킬 정도로 민주당이 폭압적이야 라고 이 공격을 국민의힘에서 했지만 거야 심판론이라는 거죠. 이른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바라보면 플랜 B도 없느냐. 어? 아니 부결시킬 것 그건 뻔히 알지 않느냐. 그러면 이 최소한 빌미를 주지 않은 후보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여론도 상당 부분 또 있어요. 그냥 왜 무소의 뿔처럼 그냥 전진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낙타의 마지막 한 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김행 후보입니다. 이게 바로 직전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김행 후보가 뭐 김행랑 이라고 해서 주랭랑을 뭐 합쳐서 김행랑이 됐군요. 김행랑이 되고 있는데 뭐 그 안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라고 뒤에서 변명을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했어야 돼요. 나는 어디 가지 않는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해라. 그 대기하고 있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같이 대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대기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직전까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지형이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네. 또 하나는 이 강서구청장 보선은 어차피 여권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선거라는 건 뭐 천하가 다 알 정도 상황이었는데 이걸 판을 너무 키운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력전 태세를 들어가니까 야권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태우와 진교훈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싸움이 되고 윤석열과 이재명 싸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판이 키워져 버렸는데 이렇게 어려운 싸움이 때는 오히려 선거 전략 같은 경우를 당에서는 손 딱 대고 그건 구청장 선거다. 오히려 뚜벅이 선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상전 혼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오만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귀책 사유가 자기한테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번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패턴으로 이런 자세로 저쪽이 공중전화할 때 이쪽은 지상전화 한다든지. 당에서는 여기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 뛰어서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하고 뚜벅이 이 선거를 했더라면 더 훨씬 나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동정표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온갖 사람 다 동원했는데 조직이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손학규 후보가 지역구 선거에서 자전거 타고 혼자서 다녔어요. 옛날에 이재호 의원이 그래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는 막 당 지도부가 다 나와갖고 막 난리를 쳤는데 혼자서 지상전을 한 적도 있고요. 자, 이번 그 말씀에 가장 큰 전 동감을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재명 욕하기. 그러니까 이재명 이 반사이익, 리스크, 프리미엄. 아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맞습니다. 이재명 지적하는 거 옳아요. 하지만 선거 전략이 딱 거기에만 국한되니까 우리는 이겼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우리가 지목을 하면 단식 투쟁 이 잘못된 거 지명을 하고 지목을 하고 비판만 하면 된다라는 그 자신감이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의힘은 다른 전략이 없다. 그저 이재명의 반사이익만 추구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김태우 후보도 유세라든가 선거 중간에 조금 지역 구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그런 행태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4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애교로 봐주세요. 그렇죠. 뭐 그런 발언도 있었고 예, 예. 또 어느 보도를 보니까 거기에 월세로 뭐 10만 원짜리 월세인가 네. 뭐 1,000만 원에 몇십만 원짜리 그 월세로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당선 안 되면 저 사람 떠날 사람이네 이렇게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뭐 사소한 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표심에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지금 그 부분입니다. 부인과 딸은 분당과 강남에서 각각 굉장히 고가의 그런 자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본인만 강서구에 나와서 이 월세를 하고 있다.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이것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강서구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네. 그건 정말 치명적인 거고요. 두 번째 40억 애교도 아까 말씀드린 범주 자신이 정말 납작 엎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대법이 잘못 판단했더라도 대법의 판결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면을 받아갖고 자기가 나온다면 이 나오는 정신 자체가 뭐냐면은 세금을 낭비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뭘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여야 되는데 애교라고 표현한 건 정말 그 언사는 저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다른 방송에서도 대단히 지금 이 부적절한 어떤 발언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참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총선 전초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여세를 몰아서 총선에서 승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세등등한 상황인데요. 뭐 국민의힘이 여기서 졌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하나의 커다란 어떤 반성의 계기. 네. 그게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이 총선을 대비한다면은 전화위복의 계기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1차적으로는 뭐 김기현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이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성찰하고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당에 대한 쇄신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번에 하태경 의원도 삼선을 했던 회원들을 버리고 서울 수도권 출마를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뭔가 당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야 하고 원내대표, 당대표, 정책의장 전부 영남권 사람들만 그렇게 당직을 다 차지해갖고 영남식의 선거를 수도권에 와서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오늘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당 지도부들을 서로 비교를 했는데 수도권 당 지도부와 영남권 당 지도부의 싸움이었다. 즉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전부 수도권 경기 사람들 아닙니까? 이쪽 최고위원들 경기 이쪽이고 해서 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도부와 이쪽은 다 영남권 지도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놨더군요. 자,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면 양당이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인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게 전략을 한번 수정하고 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6개월 전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표현이 가장 센 예방주사를 맞았다. 예방주사 맞은 표현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 굉장히 위험 신호를 지금 미리 받고 그 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것인데 김기현 대표한테 부족한 건 이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그 비판에 너무 주력만 해왔지 실제로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공천혁명이거든요. 새로운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 끌어들이고 또 이 원래 공천이라는 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30% 40%가 잘려야 되거든요. 언제나 이 물갈이 비율이 그렇다면 그 30%가 아이고 수긍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혁신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고까지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강도 바뀌었다 우리 당은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플랜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김의원 대표가 사실은 매몰돼 있다
이 야당 비판에만 매몰돼 있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 비대위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실 비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거기에 맞서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공천과 관련된 플랜을 내놓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계기, 그러니까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총선 기획단도 저기에 좀 발족을 해서 민주당만도 먼저 쇄신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공천에 대한 쇄신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콘텐츠를 내놔야 해요. 맞습니다. 이재명 욕만 해갖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선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 민생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은 얼마든지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사설로서도 뭐 이렇게 지적을 좀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면은 전화위복이 되고 안 바뀌면 설상가상이다 될 것이다 이런 사설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방향을 잘 잡고 또 기반을 잘 잡은 거예요. 또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도 확보를 했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깻잎값이 얼마나 올라가지고 이 삼겹살에다가 삼겹살로 지금 깻잎을 싸 먹어야 할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물가도 고물가인데다가 뭐 우크라이나전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경제가 계속 추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치에 치중을 해갖고 민생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에서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모든 결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더 다른 어떤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다. 이 전체적으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이 어떤 앞으로의 어떤 플랜 장단기 아젠다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이 경제는 확실하게 이번에 총선의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제와 관련된 논쟁이 많아질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외적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려운 건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지금 25%에서 19%로 비중이 떨어진 것도 있고 또 미중 뭐 무역 경쟁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외적 요인으로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권 2년 차부터는 국민들이 영수증을 청구할 거예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봐줬거든. 뭐 어떡할 거야? 라고 성적표를 이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건 이 집권 1년 차까지는 다 그래 알았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년 차, 3년 차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후반기부터 어떤 지금 정책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지금 대통령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대통령이 이념 지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중도층한테는 사실은 진영이 쫙 갈렸기 때문에 중도층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선거든 간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늘 인사가 문제 아닙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왜 주변 사람들만 쓰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분이 장관이 됐어야 되겠느냐는 의견들이 여권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그래서 당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지금 권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사퇴하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권고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했을 때 문제가 뭐 대부분 이 야당이 꼬투리 잡은 문제들로 그런 인사들이 많긴 했지만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19번의 지금 이 인사를 강행했는데, 근데 김행 후보자야말로 사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언행에서 좀 불안해요. 또 실제로 됐을 때 이 국무위원들의 언행 리스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는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발언도 좀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거든요. 뭐 재산 문제도 재산 문제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많은 언론에서 예측하듯이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했을 때는 김행 후보자를 강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듯이 대통령실에서 아마 김행 후보자부터 뭔가 인사에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56.52%고 39.37%. 네. 이 결과를 보면은 결국 이 총선이든 보선이든 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대 중반이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죠. 부정평가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그렇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딱 그 정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진영은 나눠져 있으니까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고 민생을 어떻게 살리느냐,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 총선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역대 정부가 언제나 경제와 관련된 브랜드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재명 정부도 747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자신의 어떤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참패를 했지만 참혹한 어떤 정책이지만 소주성이라는 브랜드로 내가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왔을 때 경제, 그래서 딱 떠오르는 아젠다가 안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으로서 5년을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 보선에서 참패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내년 총선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앞서 얘기한 대로 예방주사, 국민의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쇄신을 한다면 얼마든지 총선에서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